앞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용선계약의 주요 조건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용선계약의 주요 조건에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선 하역비의 그 부담 조건을 이제 들 수 있는데, 여기서 다루는 이제 용선계약의 주요 조건은 전기선 시장이 아니고 이제 부전기선 시장에서 바로 이제 선주로부터 그 배를 빌려서 이용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가격의 측정이라든지 용선비의 이제 그 계산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물의 그 선적 및 양육 비용을 선주와 화주 또는 이제 용선자 중에 누가 얼마만큼을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제 부담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정하게 되는데, 화물을 양육하기 위하여 선박의 항구에 정박하는 기간이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잠시 뒤에 또 배우기로 하고, 근데 하역비 부담 조건을 일단 들 수 있겠습니다. 물품이 이제 선적되거나 이제 양육을 할 때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부대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가령 이제 물품을 그 배에 싣게 되면은 그 배에 그 실은 물품이 흩어지지 않게 가지런하게 그 정리를 하는 그런 적부비라든지 또 그 컨테이너 항만을 이용하는 그 여러 가지 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버스 텀스에서 라이너 텀스라고 그러는데, 선적과 양육 비용을 선주가 부담하고 주로 이제 전기선의 개품 운송 계약에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배에 물품을 싣거나 내리거나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이제 부대 경비를 전부 다 그 선주가 부담한다.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이제 그 부전기 시장보다는 이제 전기선 시장에서 보통 상해 용선 계약에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물품의 운송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부두에 이제 입고되는 그 순간부터 전부 다 그것이 전부 다 운송비에 다 이제 포함이 되게 되죠. 바로 그것이 이제 버스 텀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FIO, FI, F4, 그다음에 fuel store 이렇게 있게 되는데, free in and out. 그래서 물품이 적재가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양육이 되는 것. 그것을 바로 FIO 이렇게 되는데, 선적과 양육 비용 전부 다 용선자가 부담하는 것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제 물품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대 비용을 전부 다 그 배 소유주인 선주가 부담하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다음에 FI, free in 하는데, 이는 선적이죠. 그죠? 물품을 선적하는 이러한 비용은 용선자, 즉 배를 빌린 사람이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내리는 비용, 즉 양육 비용은 선주가 부담하는 것. 이것이 이제 FI가 되고, F4는 이제 반대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상당히 그 시험에는 아주 매회 뭐 나온다 할 정도로 상당히 그 빈실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FIO, FI, F4, 퓨스 돼가지고 누가 도대체 그 선적 비용을 부담하고 양육 비용을 부담하는가 하고 그 외우기가 상당히 힘든데, 어느 한쪽만 외우십시오. 한쪽만. 선주가 부담하느냐, 선적 비용에 있어서 이것을 선주가 부담하느냐 아니면 용선자가 부담하느냐, 그 한쪽만 이렇게 외워두시면은 훨씬 그 효과적으로 암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uel stro를 이렇게 보게 되면, 선적 비용, 양육 비용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용선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거 보면 스토우드, 트림 들어가 있죠. 스토우드, 그다음에 트림드 이렇게 되는데, 스토우드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적재가 되는 적부. 그래서 배를 이렇게 보면 컨테이너를 이렇게 실었단 말이에요. 컨테이너를 이렇게 실었는데, 이것을 착착착 쌓아놓는 거, 쌓아놓을 때에 그러한 비용이 바로 스토우드가 되겠고, 그런데 이 물품이 이게 가지런하게 이제 이렇게 적재되는 것이 아니고, 뭐 이만큼 삐져나온다든지 또 이만큼 삐져나온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런히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바로 이러한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을 트림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런 것, 또 화물 이제 정리 비용이 바로 여기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해외에 나가가지고 뭐 머리를 이제 손질해야 될 그럴 기회가 있을 때 머리를 다듬어 주세요 하고 말할 때, 그때마다 트림, 그죠? 트림해달라 이렇게 되면 바로 머리를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다듬어 주세요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진 같은 것도 역시 나중에 이제 여백을 정리할 때 그때도 가위를 이렇게 자르게 되는데, 그것 전부 다 이제 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박일로 계산을 한다. 지금은 하역 당시에 그 들어가는 비용으로
용선 계약에 있어서 그 용선비를 이제 책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정박일로 계산한다는 거죠. 정박일이라는 것은 바로 배가 이렇게 이제 머무르는 그러한 일수, 항구에 머무르는 일수를 바로 정박이라고 그러죠. 차로 말하면 이제 주차 일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제 시험에 아주 빈출되는 부분인데, 관습적 조속 하역에 따른다. 그래서 customary quick dispatch를 CQ라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보통 이제 항만이 잘 발달되지 않은 그러한 나라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항구의 그 형편에 따라서, 그러니까 항구에 이제 배가 많이 최선이 돼 있다, 배가 많이 밀려 있다 그렇게 되면 하역 작업이 좀 늦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항구 바깥에 보통 이제 항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배가 이렇게 이 선석이라고 그러죠. 이 선석. 그래서 이제 버스, 이걸 이제 버스라고 그러죠. 이걸 버스라고 그러는데, 이래서 여기서 이제 물품을 이제 선적하거나 양육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 여기에 선석은 얼마 안 되는데 배들이 계속 이렇게 늘어서 있으면은 밖에서 이제 배가 대기를 해야 되겠죠. 바로 이런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배가 없으면은 빨리 가서 물건을 내리는 것이고, 많이 밀려 있으면은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기다리게 되면 그 정박일수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정박일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바로 계약 기간 내에 이 배를 빨리 돌려줄 수 없게 되겠죠. 바로 그때 이제 그 배가 머무르는 그 시간으로 용선비를 이제 책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관습적 조속하역. 그때그때 항구의 형편에 따라서 맞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속 정박 기간에서 running radius인데, 자, 불가항력으로 인한 하역 블록 시간 및 일일 축제일도 이제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배가 이렇게 정박을 하고 있는데, 정박을 하나 또는 이게, 양육이나 선적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일한 그 시간에 전부 다, 일요일에 일했던,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았던, 그건 다 무시해버리고, 전부 다, 작업 기간을 전부 다 산정한다는 것이니까, 러닝 레이디스니까, 바로, 이렇게 배가, 공휴일을 불문하고 배가 정박했던 그 기간을 전부 산입해가지고 계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속 정박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천, 청천 하역에서 weather working days, WWD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역 가능한 날씨 기간만을 이제 정박 기간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악천은 제외한다. 만약에 배를 빌리는 날짜가 10일 동안 배를 빌리기로 하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 이 배가 양하역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바로 어떤 악천후 때문에, 그죠? bad weather, 태풍이 온다든지 이래가지고 이제 하역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바로 그것을 지금 말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역이 가능한 어떤 맑은 날씨, 그것이 호천, 청천인데, 그러한 날씨에만 이제 그 하역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7일 동안에 그런 작업을 하게 됐다. 그렇게 되면 바로 7일 분치에 그러한 용선비만 이제 지급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호천 하역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이다. 그다음에 이제 호천 하역일에 이제 부수적으로 일요일과 그리고 휴일을 이제 제외하는 것. 그래서 Sundays and Holidays except 돼서 SHEX라고 하는데, 일요일과 공휴일은 원래 그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정박 기간에 산정하지 않는 방식. 그러니까 10일에서 휴일하고 공휴일을 이제 제외하는 것. 그래서 except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 정박일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Sundays and holidays except unless us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과 공휴일에 작업을 하는 경우만 정박 기간에 산정하는 방식에서 뒤에 있는 그 약어로 이렇게 출제가 잘 되니까 그것만 잘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SHEX, 그 다음에 SHEXUU, 이렇게 SHEXEIU 이렇게 나오는 거. 약어가 그 머리 글자가 뭘 의미하는지, 이제 S면은 그 Sunday, H면 Holiday, 그 다음에 E가 붙으면은 Accepted,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아주 그 효과적인 암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선료와 이제 조출료가 있게 되는데, 최선료, 조출료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선주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 10일이라는 기간을 배를 빌려 가가지고 빨리 그 배를 돌려주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다른 또 용선자에게 그 배를 빌려주게 되니까 자금 회전이 빨라지겠죠, 그죠? 그런데 이 기간을 또 넘어가게 되면은 다른 그 용선자가 계약을 했는데 그 기간에 또 배를 빌려주지 못하게 되니까 또 손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계약 기간 내에 이제 배를 돌려주지 못했을 경우에 말 그대로 이제 최선되었을 때, 이 선주가 용선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조출료는 바로 이렇게 계약된 기간보다 빨리, 뭐 7일이라든지 8일 동안에 배를 돌려주게 되면, 너 기특하다. 이래가지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내가 이제 배를 딴 용선자에게 빨리 돌려줄 수 있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 보상의 성격으로,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조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출료는 이제 영어로 이제 demurrage, 그리고 용선 계약에서 정한 정박 기간, 그래서 rate time allowed, 이것을 초과해서 하역이 된 경우에 그 초과 기간만큼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 페널티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출료에서 dispatch mone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채선료가 만약에 하루를 초과할 때마다 만약에 뭐 100불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기특하게도 빨리 그 하역을 시켜가지고 배를 돌려줬을 때 그때 받는 보상금은 더 적죠. 바로 이것의 반 정도, 그러니까 한 50불 정도. 물론 이제 선주마다 이제 책정하는 그 방식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채선했을 때 그 부과되는 비용이 조출료보다는 이제 훨씬 무겁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켄을 이렇게 들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선주의 의무사항이죠. 선주는 바로 용선자가 어느 날짜에 그 배를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계약을 했으면 바로 그 계약된 기간에 정확하게 그 배선, 즉 배를 이제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 조항을 바로 레이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상운임에는 어떤 항구에서 뭐 부산항에서 상하이로 가는 그 운임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타 어떤 환율의 변동이라든지 기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선사가 입을 수도 있는 어떤 손해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부두의 비용이 이제 산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종의 이제 그 정기적인 그런 운임보다는 이제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할증료가 되는데, 할증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그 정상적으로 책정된 그러한 운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더 내야 되는 그것이 이제 할증료가 되죠. 택시를 타면은 보통 이제 기본요금에서 내다가 이제 그 12시간 넘어가게 되면은 또 할증이 붙게 되잖아요. 그죠? 바로 이제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BAF라고 이렇게 되는데, BAF는 이제 Banker Adjustment Factor에서 유가 할증료가 되는데, 처음에, 상해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죠? 뭐, 1해리당, 뭐, 기름이 뭐, 10,000리터가 들었다. 10,000리터 좀 심한가요? 그래서 한 뭐, 1,000리터가 만약에 들었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이 1,000리터 들어가는데, 기름값이 만약에 뭐, 1,000불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봤을 때, 처음에 운임 책정은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막 오일 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뭐 이것이 한 1,500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선사로서는 이 요금대로 그렇게 배를 이제 운항을 하게 되면 상당한 그 손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유가의 변동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게 올라가게 된 그러한 손실금을 바로 하주에게 부과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유가 할증료. 그래서 이제 BAF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AF는 Currency Adjustment Factor에서 통화 할증료라는데, 이건 이제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죠? 이렇게 상해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뭐, 운임을, 만약에 100불을 받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거 이제 원화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은, 이것이 뭐 12만원이었다. 12만원이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게 되는데, 이것이 갑자기 환율이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응? 아니, 환율이 뚝 떨어져가지고 이것이 뭐 9만원 밖에 안 되더라. 그 원화 가치가 이제 상승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선사로서는 3만원만큼 손해를 보게 되겠죠. 바로 그 손해보는 만큼의 차액을 화주에게 부과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CAF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화주, 그다음에 하주, 이런 말을 제가 이제 혼용해서 쓰게 되는데, 보통 그 무역 실무에 있어서는 그 과거에 관행적으로 쓰던 용어하고, 그다음에 어떤 통일된 규칙을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 정립된 그러한 단어하고가 서로 이렇게 혼용돼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화주나 하주나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도 같이 섞여 쓰고 있고, 그러나
앞으로 이제 추세는 점점 이렇게 하주로 이렇게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선화증권 있죠? 선화증권, 그 다음에 선하증권 이렇게 되는데, 이것 역시 선화가 아니고 선하증권 이렇게 통일된 그런 용어로 나가고 있는 추세니까 여러분 앞으로 하주, 그 다음에 선하증권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쓰이던 그런 용어가 이제 입에 배어가지고 자꾸 화주하고 하주하고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부르시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주 그리고 선하증권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선 할증력에서 이제 congestion charge 이렇게 되는데, 정박항에서의 최선으로 정박일수의 증가에 대한 보존인데, 상해항에 이렇게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배들이 이렇게 쭉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빨리빨리 물건을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또 출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출항을 못하기 때문에 또 다시 외항에서 이렇게 정박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 선원들 임금 나가고 또 기름값 나가고 여기에 또 체제를 해야 되니까 또 식료품값 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바로 그랬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최선료에 대한 그 비용 발생의 부담을 하주에게 부담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congestion surcharge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이제 연상시키면 되겠죠. 그죠?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차를 곳이 없다. 그러면 이제, 다른 차가 빠질 때까지 빙빙빙빙 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기름값이 더 많이 나가게 되고, 바빠 죽겠는데, 또 여러 가지 시간상의 이제 불편함도 초래하게 되고,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have lift surcharge에서, 어떤 부피는 이렇게 작을지 몰라도 그 물품이 특히 중량이 이제 무거워가지고 그것이 이제 표준 운임을 넘었을 때 그때 또 할증되는 그러한 요금이 바로 heavy lift surcharge가 되는 것이고, 장척 할증료여서 ranks surcharge는 이제 말 그대로 전봇대 같이 아주 긴 그런 물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죠? 배를 이렇게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물건들을 실을 수 있는 적재 공간이 이제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긴 물건에 대해서 할증을 물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ranks surcharge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모르겠어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이제 선사에 근무하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선사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죠? 요만큼이라도 비용 발생이 생기면 전부 다 그것을 이제 화주에게 이렇게 부담을 시키게 되죠. 좀 억울한 면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부대 운임에 대해서 또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대 운임은 터미널 화물 처리를 위해서 이제 터미널 핸들링 차지가 있게 되는데, 부산항을 이제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부두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부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자동차에 댕기는 이제 그런 도로인데, 그럼 이게 전체가 이제 항만으로 봤을 때 바다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첫째 방 같은 게 담이 쫙 있고, 그죠? 여기 컨테이너가 있고, 그 다음에 배들이 여기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밖에서 어떤 그 하주의 물건을 공장에서 컨테이너로 이제 운반해가지고, 그것을 선적하기 위해서 쭉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동을 해가지고 이 정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정문을 바로, 게이트라 그러죠. 그러면 정문을 통과해서 이제 COI에 입고가 되고, 그래서 선적의 절차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컨테이너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선적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처럼 일정하게 주차가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차를 기다렸다가, 입항을 선적할 선박에, 정해진 선박에 이제 그 차례대로 이제 선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일하시는 부두의 근로자들이라든지 또는 그런 어떤 크레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운행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발생하는 부대 운임이 나오게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터미널 화물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FS 작업료 같은 건 이제 소량 화물 집하소 이렇게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계속해서 다루게 되고요. 이것은 한 컨테이너에 다 채울 수 없는 LCL 화물, LCL 화물 혼재 화물이죠. LCL 화물을 다룰 때 이것을 한 컨테이너에 실어봤다 한 요만큼밖에 차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른 동일한 항로에 가는 다른 화재의 물건을 섞어서 이렇게 싣게 되죠. 바로 이러한 작업에 들어가는 이제 부대 비용, 그것이 바로 CFS charge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세에서 이제 컨테이너 텍스인데, 이것은 이제 특히 부산시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이제 지방세가 되는데,
이렇게 빈번하게 컨테이너가 부산시에 있는 그러한 도로를 운항하게 됨으로써 그 도로의 이제 파손 그리고 그 집안의 이제 침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그러한 그 세금이 바로 이제 컨테이너 텍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컨테이너를 이제 싣고 다니는 그런 트레일러에 이제 부과를 하게 되는데 다른 항구에는 없고 이제 부산시에서만 물동량이 항구에서 제일 크니까 그런 물동량이 가장 많은 이제 부산시에서만 부과하는 그런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류 발급비에서 다큐멘트 피 이렇게 되는데 물건을 이제 선적하고 나면은 이제 선사에서 그 선화증권 BL 그리고 BL을 이제 발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수출자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그 물건을 찾아가기 위해서 운임이 만약에 미납됐다면 운임을 내고 그리고 그러한 단계가 다 거치게 되면 이제 선사로서는 그 운임을 다 받고 그렇게 되면 이제 좋다 물건 찾아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허가를 내주게 되는데 그때 이제 DO를 내주게 되죠. 딜리버리 오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수입자는 이제 보세창고에 가가지고 그걸 제시하고 그래서 이제 물건을 찾아가게 되는데 바로 이제 BL을 발급하고 이런 증명서 같은 거를 DO 발급할 때 그때 선사에는 이제 여러 명의 그 직원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죠? 여직원들이 보통 카운터 앞에 쫙 앉아가지고 그런 일을 처리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임금도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 임금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발급되는 모든 그 행정 비용, 서류 비용 그런 것을 바로 서류 발급비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지체료와 같은 데 디텐션 차지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이제 구미에서 만약에 구미에서 어떤 그 PDP TV를 수출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구미에 있는 이제 이 제조 공장에서는 자신이 이제 그 트레일러라든지 어떤 컨테이너를 이제 보유하고 있지 않죠. 보통 이제 컨테이너는 그 선사가 이제 가지고 있거나 또는 기타 다른 운송업체로부터 이제 임대를 내가지고 그것을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물건 실을 테니까 컨테이너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컨테이너를 이제 보내게 되죠. 그것을 이제 도어 딜리버리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나중에 또 이제 배우시게 됩니다. 도어 딜리버리는 이제 빈 컨테이너야. 이 물건을 싣기 위해서 선사에서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러한 작업을 바로 이제 도어 딜리버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빌려가가지고 그 컨테이너에 이제 물건을 이제 적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항구로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바로 이제 갔다 왔다 해가지고 빨리 이 컨테이너를 선사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기약된 기간을 이제 넘어섰을 때 거기에 대해서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물게 되는 할증료 그것이 바로 디텐션 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임의 지급 시기에 따른 분류가 있겠다. 그래서 선지급 운임이 있고 운임 후 지급이 있다. 그래서 선지급 운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인커텀스에서 배웠던 그런 CIF 그리고 CFR 그 이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 가는 데 비용을 그 운임을 다 부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운임을 다 낸 거니까 바로 이제 그 BL 선화증권에는 이러한 그 운임에 대해서 이제 기재사항이 딱 찍히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운임은 다 먼저 받았다. 그래서 freight prepaid라고 이제 선화증권의 그 내용이 이제 기재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운임을 지고 freight collect라는 것은 바로 수입자, 즉 매수인이 선박을 지정해가지고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의 그 운임 그리고 보험비를 전부 다 이제 그 수입자가 이제 부담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물품이 다 도착하고 난 다음에 운임을 이제 지급하게 되니까 바로 이것은 운임 후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L에 그런 내용이 이제 기재가 되죠. 그래서 이제 freight collect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freight collect라고 찍혔을 경우에는 이 물건을 수입하는 그런 수입자는 반드시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 운임을 선사에 지급을 해야지만이 아까 말씀드렸던 delivery order, 그래서 DO를 이제 발급받게 되죠. 자, 그러면 해운동맹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게 되겠는데. 해운동맹에는 크게 개방동맹, 그 다음에 폐쇄동맹이 있게 되죠. 폐쇄동맹.
이것은 어떤 특정한 항로를 이용하는 그 선사들이 자기들의 그 이익을 보전하고 어떤 그 운송에 있어서의 그 합리적인 그런 운영 효과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어떤 그 카르텔, 그 동맹을 맺어가지고 운영하는 그러한 어떤 그룹을 이렇게 해운 동맹이라 그러는데 특정 전기 항로에 이제 배선, 즉 배를 배치하고 있는 그러한 선박회사들이 좋은 말로는 서로 간의 그 과당 경쟁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결성된 일종의 이제 연합단체, 그것을 바로 말하게 되는데 국제 카르텔을 이제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 해운동맹에 가입된 그러한 선사들은 표준 운임을 이제 서로 약정된 그러한 요금을 이제 부과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항로에 몇 척의 배를 운항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조정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운임동맹 또는 그 항로동맹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해운동맹은 바로 운임동맹 또는 이제 항로동맹,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터 컨퍼런스라 그러는데, 그것을 또 두 개로 나누게 되면 개방동맹, 폐소동맹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해운동맹과 폐소동맹의 이런 차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 해운동맹은 어떻습니까? 특정한 그 전기 항로에 특정한 그 선사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그러한 그 독점 카르텔을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주들에게 좀 불리하겠죠. 자기들끼리 연합해가지고 운임을 책정하게 되니까 겉으로는 과당 경쟁을 피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하주 쪽에서 봤을 때는 선사들끼리의 경쟁이 없게 되니까 고정된 운임을 내게 되니까 좀 불리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이제 폐쇄 동맹을 이렇게 보시면 크로스 컨퍼런스 해가지고 일정 자격과 실적 있는 선사만 가입이 가능하다. 자, 이런 걸 한번 이제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부산서 싱가포르를 가게 되는 이러한 항로가 있게 된다. 여기 이제 전기 항로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에 적정한 화물의 물동량을 보았을 때 여기에는 한 10척의 배가 운항하는 것이 딱 적정량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여기에 다른 배들이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이것이 한 20척, 30척이 운항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동량은 제한되어 있는데 배는 늘어나게 되니까 선사들이 그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경쟁을 벌이게 되니까 운임이 대폭 인하가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제한을 두기 위해서 일정한 자격과 실적 있는 선사만 이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돈 없는 선사는 들어오지 말라 이거죠. 돈 없는 선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당사하고 있으니까 시집갈라간 애들은 들어오지 말라. 바로 이렇게 좀 속되게 표현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조건이 있죠. 여기에 항로를 만약에 10척의 배가 운항이 되는데 여기에 5개의 선사가 이런 10척을 운행해가지고 이런 항로를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선사가 나도 좀 끼워주세요 하고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그때는 바로 이 5개의 선사가 전체가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원이 찬성을 해야지만이 이 항로에 이제 끼워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내 경쟁에 대한 규제력이 강하다. 그죠? 그러니까 대내 경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선사가 이제 5개의 선사가 있는데, 선사끼리도 이 안에서 또 이제 내부적으로 좀 더 화물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운임을 좀 싸게 한다든지, 그러면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다른 또 4개의 선사들이 또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동맹에 가입하게 되면 그 규칙에 따른 어떤 일정한 그러한 운임폭의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따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외부 변경에 대한 이제 회원 상호 간의 단결력이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해운동맹에서 이제 폐쇄동맹에 이런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선사가 여기에 뛰어든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단합을 해가지고 운임을 확 낮춰버리죠. 만약에 뭐 1톤이다. 그렇게 되면 1톤을 운임하는 비용이 뭐 100불이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다른 선사가 여기 끼어들었다. 그러면 이 5개 선사가 전부 다 연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뭐 한 40불 이런 식으로 확 낮춰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들어온 선사들은 그 경쟁에서 이제 이길 수가 없게 되겠죠. 자본력도 약하고 연합해서 덤비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퇴출하게 되죠.
바로 그래서 이제 대외적으로도 상당한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동맹이 바로 페이스 동맹이 되겠고, 이렇게 단결이 되면 될수록 결국은 그 선사를 이용하게 되는 하주는 조금씩 불리해진 그런 또 반대의 또 단점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방동맹을 보게 되는데, 원래 그 개방동맹은 이제 미국에서 주로 이제 책정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그 자유무역 그리고 공정한 그런 그 시장 경쟁 질서를 선호하는 그런 이제 경제 체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미국식의 개방적인 해운 동맹을 말하는데, 바로 이런 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항로를 독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미국의 이제 독점금지법 그리고 이제 해운법에 의해서 폐쇄 동맹은 원칙적으로 이제 불가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맹외선 배제 조치와 화주 구축 조치가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맹외선이라는 것은 바로 동맹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이제 그런 선사들 말하죠. 그런 선사가 이제 이 항로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러한 조치가 아무래도 단결력이 이제 약하니까 약화가 되어 있겠고, 그 다음에 화주를 구속 조치가 제한적이라는 얘기는 바로 10척의 이런 선박을 5개 선사가 이제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얘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고정된 운임을 딱 규정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로를 이용해서 어떤 화물을 선적하고자 하는 그런 하주는, 그죠? 어쩔 수 없이 이쪽에 폐쇄 동맹에서 정하고 있는 그 운임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개방 동맹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경쟁이니까 이 하주들이 아무 배나 선택해서 가장 운임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런 배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개방 동맹에서는 그렇게 하주를 운임으로서 구속하게 되는 그러한 제한 조치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폐쇄 동맹의 장점과 단점만 이제 보게 되면은, 크로스트 컨퍼런스 폐쇄 동맹만 이제 국한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장점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전기 항로에서 이용하게 되니까 이게 고정화되어 있죠. 아까 그 열차 시간표처럼 발차기이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죠? 항상 매주 정해진 그러한 날짜, 그리고 그러한 요일에만 정확하게 이제 출항하게 되니까 정확하게 그 물품의 선적 시기와 인도 시기를 이제 예측이 가능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일정한 자본력을 가진 그러한 선사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카르텔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질적인 그 어떤 운임 질적인 서비스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본이 이제 그 상대적으로 건실한 그러한 선사들이 유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자본 투자로서 서비스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운임이 안정되고 합리적인 배선으로 낭비 방지 및 원가 절감이 된다. 여기서 이제 합리적 배선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죠. 5개 선사가 열척을 운항하고 있는데, 월부터 뭐 1월까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왕창 배 열척을 다 투입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물동량에 따라서 월요일 날은 3대가 나가고 3척이 나가고, 뭐 화요일 날은 2척이 출항하고,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합리적으로 그 배선을 하게 되죠. 물동량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지나치게 어떤 특정한 날짜에 다른 선사가 이제 몰리게 됨으로써 그러한 날짜에 만약에 물동량이 현저히 적어지는 그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것을 이제 방지해가지고 공정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제 배선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서 공정한 수익을 이제 선사가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하주의 입장에서도 항상 그 어떤 안정적인 그러한 선복을 이제 기대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주한테는 이것도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동맹의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임의 균일 적용으로 하주에게 원칙적으로는 이제 공평하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공평하지만은, 그죠? 밖에서 봤을 때 이제 하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비쌀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원칙적으로 공정하다는 것은 이 5개 선사 중에 아무 선사의 배를 이용해도 동일한 운임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동맹 가입을 통해서 영세 선사도 생성 가능하다. 만약에 이제 5개의 선사 중에서 어느 1개의 선사가 4개의 선사보다는 조금 자본이 약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떤 고정 항로에 이 하나의 선사를 계속 배치시켜 줌으로써 이 선사는 항상 일정한 그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니까 경쟁에 의해서 이제 이 선사가 도태되는 그런 일은 없겠죠.
그 다음에 단점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독점으로 인한 과대 이윤, 서비스의 저하, 보복적 차별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그 보복적 차별이라는 것은 바로 자신이 그 폐쇄 동맹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선박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선박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자사의 이 폐쇄 동맹에 가입되어 있는 어떤 배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그 화물 인수를 거부한다든지 또는 설령 그 이용한다 하더라도 아주 고율의 그 운임을 책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보복을 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운임률이 동맹의 정책으로 불합리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항수를 가급적 줄이려는 경향으로 하주에게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운임이 선사의 일방 통제하에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평소에는 열척을 투입했을 때 항상 고정적인 물동량으로 열척을 다 이렇게 운행하면 고정적인 그런 그 운임 수입이 나왔는데 어떠한 그 무역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그것이 좀 물동량이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자꾸 배에다가 만선, 그러니까 적재를 다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배를 운항하게 되면은 손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 10척을 운행하던 것을 7척이나 6척을 운행하게 됨으로써 적자를 이제 보존하려는 그런 행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에 한 대씩 배가 이렇게 나가던 것이 월수, 일,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바로 이렇게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그때 그 선적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던 건 하주에게는 상당히 그 불편이 초래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해운동맹 중에서 이제 폐쇄동맹 그리고 개방동맹을 알아봤고 특히 중점적으로 폐쇄동맹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해운동맹의 대화주 구속수단을 보겠습니다. 그럼 선사들끼리 이제 경쟁을 하게 됨으로써 동맹의 이제 그 폐쇄 동맹과 그다음에 이제 개방 동맹의 그런 이제 선사들끼리 이제 경쟁 체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화주의 구속수단인 것은 바로 자신의 그 선사의 그 선박만 이용하게 할끔 어떤 그 제재를 가한다든지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바로 이런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계약 운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contract rate system 또는 이제 dual rate system 이렇게 되는데 화물을 이렇게 그 자신의 동맹, 그러니까 이 폐쇄 동맹에 가입한 그러한 선사에다가 그 물건을 싣겠다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물건을 싣게 되는 화주에 대해서는 저율의 운임을 책정하고 비계약 화주에게는 고율의 운임을 책정하는 이중 운임 제도이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해운동맹에 해운동맹에 가입된 그러한 선사에 물품을 싣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다라면 평소에 뭐 톤당 1톤당 뭐 100불이었는데 해운동맹에 가입된 선사를 이용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되죠? 깎아주는 것이죠, 그죠? 깎아주는. 이것을 뭐 80불이라든지 이렇게 깎아주고 그다음에 다른 선사에 이것만 해운동맹만 그러니까 폐쇄동맹만 이용하겠다 하는 그런 계약서를 제출하고 자유로이 자기가 선택해서 물건을 싣겠다 하는 그런 화주에게는 역으로 100불 받을 것을 뭐 150불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계약 운임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운임 한려제, 그래서 fidelity rebate system, 그래서 rebate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이익에 대해서 돌려주는 걸 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동맹선을 이용한, 여기서 이제 일정 기간에서 6개월을 말하게 되죠. 그런 동맹선을 이용한 이제 화주에게 운임이 그 freight prepaid이든 또는 freight collect이든 선지급이든 후지급이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6개월이라는 이 기간 내에 계속해서 어떤 동맹에 가입된 그러한 선사를 이용했을 경우에 운임의 어떤 일정한 비율을 그 6개월이 경과한 뒤에 다시 되돌려주는 그러한 운임 체계, 그것을 바로 운임 할례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6개월 동안의 운임이 만약에 뭐 10,000불이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상대적으로 이제 1,000불을 하주에게 되돌려주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운임 할례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운임 연환불제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제도, 6개월이라는 이러한 기간을 이용했을 경우에 10%를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간을 넘어서서 1년, 2년, 3년을 이제 쫙 이렇게 이용했을 경우에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그 계속되는 일정 기간이 이제 경과된 후 이제 환불하는 그러한 제도, 이것이 바로 운임 연환불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운동맹에서 이제 화주를 구속하는 수단으로서는 바로 세 번째에 있는 운임 연환불제가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속수단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벌칙을 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운임의 그 액수를 이제 조정하게 됨으로써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화주에게는 고액의 운임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동맹을 이용하는 그런 하주에게는 저율의 이제 운임을 책정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같은 노선을 같은 항로를 운항하는 다른 그 선사들이 여기에 그 가격 경쟁을 뛰어들지 못하게 방어하는 그런 측면도 이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개선 동맹을 들 수 있는데, 이 개선은 이제 무어링이라고 그러죠. 운임 유지를 위해서 과잉 성복 중 일부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선사 상호 간에 이제 협정을 체결하는 카르텔을 말하게 되는데, 아까 같은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부산, 홍콩, 평소에는 뭐 5척이 이것을 운항을 했는데, 물동량에 어떤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한 2척밖에는 운항이 안 되겠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진해서 이 3척을 운항을 하지 않게 되면은 어떤 비용의 그 낭비가 되는 것을 이제 막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동맹에 가입되어 있는 선사들끼리 뭐 돌아가면서 일정 기간 동안에 A 선사가 이번에는 운항하지 마라, B 선사가 운항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내부적으로 그런 전략적인 이제 정책을 수립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을 말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거죠. 이제 버스 같은 것도 이제 그 예를 들 수 있어요. 어떤 그 손님은 없는데 계속해서 버스를 옛날대로 뭐 10대를 계속해서 운항하게 되면은 손님이 없는 상태로 계속 운항하게 되면 기름값도 많이 나가게 되고,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또 기사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 운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출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손실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선사의 자구책으로 마련한 것, 이것이 바로 개선 동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선이라는 것은 배를 정박시키지 않고, 배를 운항하지 않고 항구에 딱 정박시켜 놓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차를,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출근을 할 때 자동차로 출근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막 오일값이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월요일하고 월수금만 차를 운항하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화요일 목요일은 버스를 타야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그 차는 자기 집 앞에 또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바로 차는 주차고 배는 무어링 개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에 이제 국제 해운 운송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